바로 이게 제가 이 토막토막 경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막토막 경제를 앞으로 진행하게 될 연합인포맥스의 남승표 기자입니다. 그동안 경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 토막토막 경제에서는 나는 경제를 잘 모르겠다, 뭐 좀 알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평이하고 쉽게 경제에 접근하는 내용으로 한번 이 코너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복잡하고 어렵고 중요한 이슈들을 그냥 쉽게 토막으로 팍팍팍 쳐서 씹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흔히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인가요? 빌딩이 없나요? 아니면 뭐 점포를 사려는데 수익형 부동산 뭐 이런 게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집이 문제라고 봐야겠죠. 주택.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사실 올바른 이름을 불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지 말고 주택 정책이라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부동산에 뭐까지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선박이나 비행기도 부동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 뭐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강남의 빌딩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내 집 마련, 주택시장. 뭐가 문제일까요? 집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전국 기준으로는 104%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뭐냐면 그냥 인구수를 가지고 집을 나눈 거예요. 104%니까 한 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택 공급의 부족의 문제인가?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살펴보더라도 주택이 모자란 거는 아닌 것 같죠? 그리고 공급과 관련해서 10년 단위로는 장기 주거종합 계획을 세우고요. 그 해의 주택 공급과 수요를 예측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예년 수준인 45만 7천 호 정도가 된다. 또 관심 있는 건 서울이죠. 서울의 주택 준공 예상 물량은 7만 9천 호로 아파트는 5만 3천 호로 2008년 이후 최고치에 달할 거다. 정부의 계획을 보더라도 올해 특별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뭔가 좀 이상하죠. 어쨌든 여기까지의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전국의 주택시장 상황이 공급이 부족하다? 이건 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가 점유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내 집에서 살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이제 조사를 했단 말이죠. 전국이 58%, 수도권이 50%, 서울은 42.7%.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은 내 집에 사는 사람이 절반이 좀 안 되고 수도권은 절반 정도 되고 자가 점유율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가 60% 정도의 자가 점유율이면 대부분 자기 집에 살 사람들은 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직장을 옮긴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항상 이제 이동하는 인구 수요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에는 항상 있게 됩니다. 이 정도의 자가 점유율이면 그렇게 많이 부족한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주택 시장의 문제가 수급상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아니라 가격. 최근에 있어서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집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수급이 문제가 없는데 왜 가격이 올라? 뭐가 달라졌길래 가격이 올랐을까요? 현재 금리가 어느 정도죠? 거의 0%대의 금리죠. 공급과 소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한성이 걸리는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격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자면 전세 가격 왜 이렇게 올랐죠? 금리가 반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이전하고 같은 이자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세금을 2배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이 전세 보증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매매가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전세 사느니 내 집 마련하자. 이게 바로 전세가 상승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고 매매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런 논리 구조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집을 샀죠. 뭐 누구는 집값 올라서 좋겠다고 그러지만 저희 집만 안 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찾아왔습니다. 경제 전반이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겁니다.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우리 경제 전반을 쥐었다 폈다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왜 금리를 낮추냐면 돈의 가격이 싸야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또 시도해 볼 수 있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춥니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활동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돈을 막 시장에 막 공급을 해요. 실제로 돈은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주택시장이었던 거죠. 사실 금융에서 비롯된 문제긴 한데 지금 금융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주택 수급으로 좀 풀어보자. 그렇게 해서 주택 정책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요냐 공급이냐 그것이 문제. 이전 정부의 주택 정책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 주택 정책의 최고 과제는 뭐였냐면 주택 시장 정상화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때 국토교통부를 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고 하우스푸어란 말 기억하세요 여러분? 거래가 그 정도로 안 됐던 거죠. 집을 가진 게 원수 같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소환 장관이 들어와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펴니다. 토지주택공사에게 주택 분양시장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을 확 줄여버리죠. 청약 자격을 대폭 완화합니다. 주택금융도 대폭 완화하게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들어오는 수요를 늘리고 주택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과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접근을 했냐면 공공의 재원을 사용해서 중산층에게 임대주택을 주자.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이 자꾸 주택 매매 시장에 들어오니까 주택 가격이 뛴다. 그럼 이 사람들을 임대 시장으로 빼버리자. 그러면 주택 매매 시장에 들어오는 수요 압력이 좀 분산되지 않겠느냐.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정책이 제대로만 갔으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을 겁니다. 주택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복지 정책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거 복지 정책이 잘 되려면 주택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사실 좀 낮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면 복지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은 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짓는데 예를 들어서 막 1조가 든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이 400조예요. 그러면 집값이 1조가 돼버리면 1년 예산을 다 들여봐야 400채 짓고 끝나요. 이러면 복지정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이제 특별히 알려드린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정말 많이 발표하잖아요. 주택 공급되는 양은 셀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무주택자가 얼마인지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1년에 집값이 얼마나 올라야 안정적이고 얼마나 오르면 불안정한 것인지 한 번도 정부가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뭐 저 같은 기자들이 막 집값 비싸 못 사겠어 언론 기사도 아무 근거 없이 쓰는 건 아니죠.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주택 가격에 대한 정부 통계가 있잖아요.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징후라는 거를 미리 발견할 수가 없을까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해 주는 건데요. 당시에 주택 정책의 고위 관료였던 분한테 견적이 나올 텐데 왜 그거에 맞춰서 정책을 안 내시나요? 그때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게 제가 이 토막토막 경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 시장이 문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뭐가 문제냐? 정확한 진단을 내놔라. 주택만 바라보면 답이 안 보입니다. 몇 년 전까지 그 불었던 비트코인 광풍하고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왜 비트코인으로 몰려 들어갔을까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지금 돈 좀 벌고 있다는 사람들도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가격 확 뛰는 거, 그런 자산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산으로 선택된 게 미국에서는 주식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이고 자산 격차가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그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이제 돈을 풀었고, 저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에서 선진국의 어떤 면모를 보여줬듯이 주택 정책에서도 좀 그런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는데 믿어야 되나요? 왜 이렇게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는지. 한 가지 더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이 정확한 수급 정보 모니터링을 국책연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라고 조기 경보 시스템, 얼리 워닝 시스템이라고 EWS라는 걸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 지금도 돌리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상황 모니터링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에게도 좀 정보를 유통을 시키세요. 정보가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토막토막 경제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뭐 하죠?